유협은 후한 말과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활동한 인물이며 자는 자양입니다. 그는 한나라 황실의 반개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은 한나라를 세운 광무제의 7번째 아들이었으며 어머니는 한때 황후였다가 폐위된 곽씨였습니다. 유협은 양주 지역의 구강군 성덕현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나라 황족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유협은 한나라 황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후한 말 조조의 휘하에서 참모로 활동하였습니다. 흔히 그를 참모이자 발명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다소 자유분방하고 기율을 따르지 않는 면모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참모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흥미로운 인물로 평가됩니다. 유협은 후대의 문학작품이나 창작물에서 공성병기 개발자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국지연의에서는 그가 발석차를 개발하여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묘사되지만 정사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는 공성병기 개발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조조의 휘하에서도 생애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관도대전에서 유협이 발석거를 개발하여 전투에서 활약했다는 이야기는 삼국지연의의 창작일 뿐이며 실제 역사 기록에서는 유협이 전략적인 조언을 통해 조조를 보좌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계책을 제시하며 조조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던 참모로 평가됩니다. 유협은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7살 때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모시던 시비를 제거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유협은 13살이 되던 해에 직접 그 시비를 죽이고 그녀의 목을 가져가 어머니의 묘소에 참배하였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으며 유협이 어린 나이에도 강한 의지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는 노숙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으며 함께 회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무장 정보와 손을 잡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노숙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주유의 설득을 듣고 손책을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협이 정보와 오랫동안 협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보는 백성을 심하게 핍박하였고 이에 백성들은 장강을 건너 강남으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정보는 유협이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 했고 강제로 협력하게 만들려 하였습니다. 당시 유협의 나이는 불과 20살이었으며 내심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조가 양주 지역에 사자를 보냈고 유협은 사자를 만나 지역의 정세를 설명하며 며칠 더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는 수백 명의 부하를 이끌고 와서 조조의 사자를 대접하며 쇠고기와 술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협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연회를 열어 정보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고 그들의 수하들은 문 밖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유협은 미리 건장한 사람들을 준비시켜놓고 정보가 술에 취한 틈을 타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술을 마시지 않아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고 결국 유협은 직접 검을 들어 정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 조조의 명령을 빙자하여 정보의 부하들을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조조공의 명령이 있으니 감히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정보와 같은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에 겁을 먹은 정보의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후 유협은 직접 정보의 진영을 찾아가 남아있던 병사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실의 반개 혈통이었기에 사병을 거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 병력들을 여강태수 유훈에게 넘겼습니다. 그 후 손책이 유훈에게 뇌물을 주고 상료를 공격할 것을 부추겼습니다. 유협은 이것이 손책의 계략임을 간파하였습니다. 즉 유훈이 상료를 공격하는 동안 손책이 본거지인 여강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유협은 유훈에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훈은 원술의 잔당과 여러 귀순자들로 인해 병력이 늘어났지만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협의 조언을 듣지 않았고 상료를 공격하러 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책에게 기습을 당해 본거지인 환성을 잃었고 결국 조조에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협은 조조의 휘하에서도 뛰어난 전략가로 활약하였습니다. 당시 여강 지역에는 산적 출신의 진란이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여러 차례 토벌군을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이에 조조의 여러 부하들은 진란을 굳이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협은 조조에게 반드시 진란을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산적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란을 무찌르면 조조의 위세를 드러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조의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조조는 유협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강력한 장수를 앞세워 진란을 토벌하였습니다. 결국 조조의 군대는 진란을 완전히 평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협은 조조로부터 중요한 직책인 사공창 조연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조조가 장로를 토벌할 때 주부로 임명되었습니다. 한중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군사 작전에 어려움이 많았고 조조의 군대 또한 군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철수를 고려하였고 유협에게 후방을 맡겨 퇴각을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협은 장로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조가 후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군량 공급을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조조는 퇴각을 포기하고 다시 장로를 공격하였으며 결국 한중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유협은 조조에게 한중 점령 이후 촉을 공격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촉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격해야 하며 촉이 안정된 후에는 공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촉이 안정된 후에는 제갈량이 재상이 되고 관우와 장비가 군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자리를 굳히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유협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군하였습니다. 이후 유협은 행군 장사로 임명되었으며 영군의 직책까지 겸임하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조비가 즉위하자 촉한의 장수였던 맹달이 위나라에 투항하였습니다. 맹달은 조비의 총애를 받아 신성 지역의 태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협은 이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맹달에게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신성군이 국경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이므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협의 예측대로 맹달은 후에 위나라를 배신하게 됩니다. 이후 조비가 관우가 죽은 후 유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유비가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협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비가 반드시 복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비는 표면적으로는 관우를 신하로 대했지만 실제로는 부자 관계와도 같은 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유협의 예상대로 유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오나라를 공격하였고 이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릉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석력 덕분에 유협은 유비 일파에 대한 전문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릉대전이 시작되자 유협은 오나라가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위나라에 칭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위나라가 곧바로 공격에 나선다면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오나라는 이릉대전 이후 다시 위나라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비가 오나라를 직접 정벌하려 하자 유협은 이제는 오나라를 공격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유협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오나라 정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24년 조비가 남쪽으로 원정을 떠났을 때 손권이 직접 군을 이끌고 맞설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손권이 직접 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유협만은 손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손권은 출전하지 않았고 유협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에 조비는 유협의 전략적 통찰력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촉과 오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순히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유협의 전략적 판단이 매우 뛰어났음을 조비가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조비가 세상을 떠난 후 조예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조예는 당시까지 신하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유협은 조예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후 다른 신하들에게 조예에 대한 인물평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조예의 통치 시기에 이르러 유협의 행적은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점점 불우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조예가 유협을 매우 신임하며 가까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조예는 유협에게 촉한을 정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유협은 조예에게는 촉을 정벌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이후 다른 신하들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조예는 유협이 정벌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다른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고 대부분의 신하들은 당연히 반대하였습니다. 조예가 유협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하들은 유협이 자신들과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조예는 다시 유협을 불러 직접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협은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다른 신하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뿐이며 중요한 계책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된다고 답하며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조예는 유협에게 사과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조예는 유협을 의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후 어떤 사람이 조예에게 유협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며 황제의 뜻을 살펴 이에 영합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조예에게 유협을 시험해 보십시오. 황제가 물어본 것과 반대되는 대답을 한다면 황제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매번 같은 의견을 내면 아부하는 것이므로 그 본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조예는 직접 유협을 시험하였고 유협의 속마음이 드러나면서 결국 조예와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후 유협은 조정에서 쫓겨나 대옥료로 좌천되었고 깊은 근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유협의 행적이 실제 역사와 다르게 묘사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노숙과 교류하거나 정보를 토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성과자를 조합해 유자양이라는 별도의 인물로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사와 달리 곽가의 추천으로 조조를 섬긴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관도대전에서 발석거를 개발하여 신배가 쌓은 토산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소설에서 창작된 부분이며 실제 역사 속 유협은 공성 병기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유협은 후한 말과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활약한 뛰어난 전략가이자 참모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리한 통찰력과 강한 결단력을 보였으며 조조휘하에서 그의 재능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조조가 여러 번 실패했던 진란 토벌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조언하였고 한중 정벌에서도 조조가 후퇴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군량을 끊어 장로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유비가 반드시 복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릉대전 이후 오나라를 공격할 기회를 강조하는 등 정치군사적 판단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의 시기에는 과거의 날카로운 판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불우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조예와의 신뢰가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는 촉 정벌에 대한 의견 번복과 아부 논란이었으며 결국 그는 조정에서 멀어져 대옥료로 좌천된 후 근심 속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전성기에는 뛰어난 전략가로 활약했으나 말년에는 정치적 생존에 실패하며 위나라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이 그의 한계로 평가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